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 해서 이 세포막과 신호전달, 세포막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신호전달이라는 것을 절대로 띄워놓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막에 대해서 먼저 막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막은 언제나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생체막, 세포막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selective permeability라고 해서 이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것이 이제 세포막의 성질입니다.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지 않는다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중간에 있는 이중층, 지질,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진 이 지질 이중층 때문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막을 비교적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교적이 아니라 거의 무슨 프리패스 정도죠. 이제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은 조금 약간은 그러나 어쨌든 특히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이 극성이 있지 않고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들이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이 소수성, 이 층 때문에 비극성인 소수성 물질들은 잘 통과시키고, 이 친수성 물질들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표면은 친수성 물질들인 인지질에 있는 그 인과 이거 친수성을 띠고 있는 그 인과 그 친구들이 있긴 하나, 이 중간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된 성질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비교적 꽤 덩치가 큰 물질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지질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을 이런 식으로 개개인 각계전투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과시켜 보내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세포에서는 콜레스테롤은 훨씬 덩치가 큰 이것이 이제 일반 생물학 2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내포작용에서 얼핏 얘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으나,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LDL이라고 해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LDL, low density lipo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마치 주먹밥을, 콜레스테롤들을 그 겉껍데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포장을 한, 코어팅을 시킨 그런 주먹밥 형식으로 모아서 약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입자를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뭉친 그런 큰 형태로 이 운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합성이 돼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이 콜레스테롤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혈액을 통해서 이것이 수송이 돼야 되는데, 혈액은 거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기름처럼 콜레스테롤을 그냥 혼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하고 흘려보냈다간,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인 혈액을 제대로 잘 운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LDL의 형태로 훨씬 더 이 수용액상에서 이 수송이 잘 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LDL의 큰 덩치가 큰 LDL의 형태로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인 이 세포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 문을 안 열어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큰 덩치가 큰 친수성의 물질을 누가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이건 동물 얘기입니다. 식물에서는 이런 동물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의 특유의 일종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특이적인 LDL만을 특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친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만을 통과시키는 특별한 수용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LDL 수용체, 대표적으로 동물 세포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의 각 부분에서 스스로 알아서 합성을 하거나 외부에서 조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콜레스테롤 하나의 입자로 못다면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쪽 동네 이 친구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들은
이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 아마 이 이온들 중에서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지만 이것이 극성을 띤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의 형태로 되는 수소 이온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소 기체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작은 원소이긴 이온이죠. 원소라기보다는 이온 일지를 하더라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포타슘 말할 것도 없고 소듐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극성을 띠고 있는 양이온, 음이온들은 전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ATP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ATP가 얼마나 음이온으로 극성을 띠고 있겠습니까? 인산기들 때문에. 포도당 마찬가지고 극성입니다. 아미노산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을 보면 가만히 이들이 세포막을 중간을 뚫고 통과가 제대로 자유자재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들을 전부 놓고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각각의 이 물질들입니까? 이들이 소통이 안 된다니. 그러니까 do something을 영어로 얘기해서 do something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포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수용체들이 저마다 다르게 생긴 수용체들이 다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각각이 전부 다른 물질들, 다른 친수성 물질들을 받아들여서 수용체라기보다는 수송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통과시키는 수송체들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온들을 따로 통과시키는 수송 단백질들은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같은 그런 물질들을 통과시키는 수송 단백질,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들은 그냥 운반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자, 일단 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세포막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투과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적으로 투과, 이들은 안 보내고 이들은 들여보내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러한 극성 물질들을,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극성 물질들을 막을 통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전담 수송체, 수송 단백질들이 여기 세포막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일단 물질이라는 것 자체 자연적인 움직임의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물질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단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들이 장소 A에서 B로 이동을 하느냐, 확산이라는, 이것은 엔트로피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하나의 현상이죠. 확산이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질들은 농도가 높은, 막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농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죠. 점점 이런 밀집, 엔트로피가 낮은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퍼져버리면 엔트로피가 높은, 우리가 일장쌤이 봤죠? 높은 엔트로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자연적인 저절로 벌어진 현상이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쭉 이렇게 퍼져버리고,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서 확산,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확산을 이룰 때 얼마나 이것이 훨씬 스피디하게 지점 A에서 B로 얼마나 빨리 이렇게 확산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치 물이 움직일 때 낙차가, 높이가 이렇게 낙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가 훨씬 큰 것처럼, 이 확산에 의한 어떤 물질들의 움직임도 그 두 지점 사이에 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한 이 농도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농도 기울기, concentration grad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야말로 이 확산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질들의 이동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용어이고, 두 번째로는 용질, 솔루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 수용액 상태에서 녹아있는 물질들은 전부 용질입니다. 소금물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소금물이라는 수용액이 있을 때 이 물 자체에 녹아있는 소금들, 나트륨이라고 표현하죠.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퍼져 녹아있는 상태. 용질들은 그러니까 물에 전부 녹아있는다는 얘기야.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물 안에서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세포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질 중에서 물을 제가 약간 평가를 유보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물, 원칙적으로 물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에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물 자체가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의 여러 가지 특성상 세포막을 통해서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자유자재로 그만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다라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을 전담해서 따로 이제 수송하는 수송 채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긴 하나. 그래서 그 수용액 상태에서 용질은 녹아있는 어떤 작은 입자들은 용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질 또는 이것은 비슷한 얘기로 전해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질이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물이라고 하는 극성을 띠고 있는 물이라는 것이 일전에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잖아요. 산소가 있으면서 두 개 수소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 때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 이쪽은 약간 플러스, 이렇게 이 부분적 전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잘 녹는 물질들 역시 이온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염소는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짠짠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용질을 용해시키는 액체는 전부 물처럼 이제 용매인데, 물처럼 이렇게 극성 용매만 있느냐? 벤젠처럼 비극성 용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유기용매라고 우리가 특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들은 유기용매에만 녹는 것이고, 이런 친수성 물질들은 이온화가 잘 되는 친수성 물질들, 소듐 클로라이드가 이제 친수성 물질의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은 이 수용성, 물을 기반으로 한 수용액에 잘 녹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용매와 용질을 일부러 미리 이제 복선을 깔아두는 이 얘기는 삼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투란 무엇이냐 정의를 한다면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입니다. 확산. 물 역시 그러니까 물이 확산을 할 때는 무슨 얘기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확산이죠. 그러니까 물 자체,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물 분자들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 분자들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요거 선택적인 투과막을 중간에 사이에 놓고 물이 그런 식의 방식으로 확산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오스모시스,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왜 이렇게 손수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원래는 물 안에 녹아있는 용질이 훨씬 움직이는 것이 빠른데, 중간에 있는 선택적 투과막 때문에 이 용질의 모기장, 가장 대표적인 선택적 투과막, 비록 자연적인 것은 아니나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모기장입니다. 모기장이 어째서 선택적 투과막이냐? 공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그 사이를 두고, 모기나 사람은 그 모기장을 사이를 두고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막도 일련의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누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누구는 못 왔다 갔다 하고 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포막보다도 먼저는
그냥 그 중간에 막에 이 마치 모기장처럼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구멍의 크기가 어떤 특정한 크기여서 용질조차도 그 크기를 제대로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없는 그 구멍 크기가 작은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상을. 그랬을 때는 이 그림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U자관 같은 것을 중간에다 이렇게 선택적 투과막을 쳤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적 투과막을 이렇게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투과막 자체의 크기가 이 중간에 구멍의 크기가 용질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용질들이 지금 녹아 있는데 물 안에. 그런데 지금 여기 물 분자들이 보이죠? H2O 이렇게. 근데 이 물에 녹아 있는 용질들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용질들은 크기가 꽤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커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구멍을 사이를 뚫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물 분자 하나하나들은 아직도 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러할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는 이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막이 딱 쳐졌을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 왼쪽 A와 오른쪽 B라고 하는 요 두 개 서로 다른 이 분단 국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체인버가 이제 보냈을 때 이 파란색, 초록색의 용질들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당연히 농도가 지금 오른쪽 B가 높기 때문에 요 용질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막 할 텐데 문제는 가는 길이 막혀버렸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마호메트는 아니지만 산아 이리로 오라, 산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마 하면서 이것을 지금 용질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엔트로피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의 원리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평형.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확산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이 개에서 자기가 범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공간적인 개에서 농도상으로 전부 균형을 이루어서 평형 상태를 그래야만 전체적인 엔트로피 분포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막혀 있는 그 선택적 투과막 때문에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형 상태를 대신 누가 이루어지느냐? 물이 대신 움직여주는 용매가 대신 움직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삼투 현상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 물이 스르르르 움직여가지고서 저쪽으로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일단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일단 각각의 A와 B 둘 사이에 용질 농도는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에 입자들의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녹이고 있는 용매의 부피가 훨씬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농도라는 것은 어떤 입자의 개수를 부피로 나눈 것이 농도이기 때문에 둘 다 똔똔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좋아 평형 참 공정사회 이루고 좋긴 한데 아니 물이 어쩌자고 이런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물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본다면 마치 보면 우리가 이게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물이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물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자칫 착각해서 생각하면 이거 봐라 농도가 지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네 라고 얼핏 생각할지 모르나 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현재 이 상태에서 A와 B 이 상태에서 두 개에서 챔버 A와 B 둘 중에 어느 쪽이 물의 농도가 높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물의 농도가 높은 쪽은 어떨까요? 농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이것 물의 입자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물의 입자로 계산해 볼 때 여기보다는 이쪽 오른쪽 B가 훨씬 더 이 각각의 공간들이 다른 용질에 의해서 차지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의 농도로 본다면 A가 훨씬 물의 농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물이 이쪽으로 삼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자연의 법칙대로 확산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평형 상태를 이렇게 대신 이루어주는 현상이 바로 이 오스모시스 삼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구멍 크기를 가진 막만이 선택적 투과막이 아니라 왜 우리가 생물학을 배우는데 갑자기 이러한 선택적 투과막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세포막 자체가 바로 이러한 선택적 투과막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어떤 두 장소에서 이렇게 녹아있는 전해질들이 용질들이 농도가 차이가 생길 경우에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의 이동은 사실은 생명체에 있어서는 심각한, 매우 중요하게 신경을 써서 관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세포 입장에서는 물을 완전히 뺏겨버려서 쭈그렁 바가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장마철 개구리배 마냥 불어 올라가지고 외부에서 물이 자꾸 족족 물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서 갑자기 배가 펑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삼투는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 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토닉시티, 긴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조건을 상정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이 선택적 투과막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을 때 바깥쪽과 안쪽이라고 하는 두 개 서로 다른 시스템의 상대적인 이 용질 농도를 가지고 상대적인 긴장성, 토니시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나 같은 등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전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하나의 비커로 상정을 해 봅시다. 하나의 비커가 딱 있을 때 비커 안에다가 적혈구, 여러분들의 혈액 세포를 전부 추출을 해서 이 비커에다가 딱 담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등장액을 먼저 보지를 말고 비커를 담는데, 이 비커를 이렇게 딱 되는데 이 비커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돗물을 담그는 데다가 여러분의 적혈구 세포를 전부 피를 분리해서 이렇게 적혈구를 전부 담았다고 칩시다. 당장에 그 담는 순간 이 적혈구 세포들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펑펑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용혈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바깥쪽에 있는 비커에 있는 이 상태, 요 부분에 있는 용액들을 뭐라고 표시하느냐? 상대적으로 낮은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어떤 이 정도의 일정량의 이 여러 가지 전해질의 농도가, 용질의 농도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그 용질의 농도보다 용질이 이 농도가 낮은 곳에, 그런 곳을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담그면 세포는 터져버리겠죠. 동물 세포일 경우는. 왜? 삼투 현상이 어디서 어디로 멀어진다?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왜? 이쪽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훨씬 바깥쪽에 있는 용질의 농도보다 훨씬 높으니까 삼투 현상이 어떻게 벌어져? 물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 세포를 저장액에다 놔두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는 이 염분 내지는 용질의 농도와 세포 안에 있는 그러한 농도가 같은 그것을 우리는 똑같다 해서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 등장액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등장액이냐, 이게 바로 이제 생체 식염수라는 것이 그게 얼마더라? 맨날 외워도 까먹고 하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라는 얘기지. 생체 식염수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뭐 나오겠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무슨 0.83%인가 뭐 어느 정도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86인지 83인지. 그것에 소금 NaCl이 여기다 물에다가 이제 0.83%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물 100리터에다가 소금 1g을 넣으면 1%가 되는 것이니까
0.83g, 1g도 채 안 되는 소금을 100리터에 물에다가 이렇게 타면 그것이 일종의 생체 식염수가 생리 식염수 또는 생체 식염수, 생리 식염수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하지. 생리 식염수. 그래서 링거 맞을 때 병원 가서 링거 꼽을 때 그 안에 있는 물 이제 할 때 이게 다 이 정도 0.86 또는 0.83% 소듐 클로라이드 솔루션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야 그것을 주입해야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뭐 혈액 세포라든가 이런 적혈구라든가 또는 다른 세포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겠죠. 이제. 자, 그런데 훨씬 더 바깥쪽에 있는 그 수용액에서 염분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을 우리는 고장액, 하이퍼 높다는 얘기죠. 하이퍼토닉 솔루션. 고장하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물이 훨씬 반대편으로 빠져나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쭈그렁이 될 것이고, 이 동물 세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삼투에 의해서 물이 밖에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평형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식물세포는 조금 다릅니다. 왜?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세포벽.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물세포는 저장액에다가 던져 놓아버려도 이 동물세포처럼 이렇게 팡 터져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팡 터진다는 그런 것을 한국말로는 용혈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스 라고 하는데, 라이스 팡 터져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안 일어나요. 식물세포 이쪽에서 팽팽하게 마구 터질 듯 말 듯 하지만 세포벽이 이것을 크게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양가 똥똥하고 이렇게 약간 팽팽, 이러한 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할 때는 turgid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그냥 팽팽한.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식물세포가 자라는 데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일부러 식물세포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조건을 즐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식물세포의 이 식물 전체가 이제 등치를 키우는 방법은 약간 동물하고는 약간 이 취향이 달라서, 식물은 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무엇을 더 선호하냐 하면 일단 만들어진 세포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키 늘리기 하는 식으로 점점 신장을 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세포 하나하나의 개수를 등치를 부피를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러려면 물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쭉쭉 들어와 줄 수 있게끔 바깥쪽에 이 조건이 저장액인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바깥쪽의 상태야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물 세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안에 조건만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히 이 액포, 중앙에 이제 허옇게 보이는 이쪽이 바로 액포인데, 요 중심 액포, 식물세포의 중심 액포에다가 깨알처럼 많은 여러 가지 용질들을 농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덕택에 이 전체적으로 이 식물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장액이 되어버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삼투에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식물세포는 이 등장하게 놨을 때는 약간은 좀 시들어 보이는 듯한,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상대적으로 이것과 비교해서 이 저장에 놓았을 때 식물세포와 비교해서 약간 좀 힘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플래키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좀 축 늘어진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할 때 이것은 그들에 있어서는 정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일부러 이렇게 바깥쪽을 저장액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자체 내에 염분 농도를 높여서. 바깥쪽이 훨씬 더 고장액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뭄이 든다든가 바깥쪽에, 혹은 또 바깥쪽에 갑자기 어디서 소금 태풍을 맞아가지고서 이쪽이 훨씬 농도가 훨씬 높은 이런 이 고장액 상태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식물세포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세포막이 원래는 이렇게 세포벽과 완전하게 이 혼연일체를 이뤄서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틈새를 전혀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에 있는 세포질에서 물이 쫙 다 뺏겨버리고, 삼투가 밖으로, 삼투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뺏겨버리고, 이제는 이제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내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게 보이는, 지금 약간 이게 이렇게 브라운으로 보이는 이쪽 지역이 아직도 이 세포막의 지역들이고, 이 허옇게, 중간에 허옇게 지금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이쪽 부분들은 그냥 빈 공간. 이 공간이 왜 생겼느냐? 원래는 이런 것이 없는데 세포막이 이 안으로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이런 현상. 이것을 이제 뭔가 원형질, 세포벽과 세포막이 서로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원형질 분리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해주고, 영어로는 plasmoliz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식물, 동물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가 저장액에다가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났을 땐 팽팽하게 되는 이 팽팽하게 되는 요 압력 자체를 우리는, 그러니까 뚱뚱해지면서 세포벽이 이렇게 있으면서 세포막이 막 밖으로 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 힘 때문에 압력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밖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는 이런 압력을 우리는 터고 프레셔라고 해서, 터고 프레셔 한국말로는 팽압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팽압을 이용해서 세포박을 바깥쪽으로 쭉쭉 밀어내서 세포가 키 크는 그런 기전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것을 자기 세포 안쪽을 고정액 상태로 유지를 해서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도록, 그래야 팽압을 발생을 시킬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포의 신장을 하는데 원동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집신벌레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신벌레는 짠물, 바닷물 같은 짠물에서 살고, 집신벌레는 아메바와 같은 그런 원생 생물들인데, 서식처들이 전부 다양한데, 민물에 서식하는 집신벌레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물은 바깥쪽에 있는 그런 물 자체의 이 염분 농도가 세포 안에 있는 염분 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신벌레가, 민물에 사는 집신벌레는 항상 자기 자신이 저장액 상태의 환경에, 자기 자신은 안쪽은 고장액이 되는 것이죠. 물이 계속 들어오겠죠. 집신벌레가 세포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지. 좀 있으면 터져버릴 텐데. 그래서 희한한 펌프를, 수축포라고 하는, contractile vacuum이라고 하는 일종의 펌프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물을 계속해서 퍼내는 그런 펌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수축포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의 집신벌레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콤비를 이뤄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꽉 채워준 수축포를 쭉 하면 바깥으로 물을 퍼내고 하는 식으로 두 개의 수축포가 저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해서 물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막을, 선택적인 투과막인 이 원형질 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 수송이 이제 될 때는, 그럼 일단 이것들을 서로 내가 자유롭게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하는 그 점과, 또는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서로 어떤 종류에 따라서 분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류의 물질 수송이 원형질 막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핏 요거 두 개만을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수송 소낭을 통해서 밖으로 외포장을 통해서 던져버리는 그 수송 역시 원형질 막을 통한 물질 수송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일단 수동과 능동 수송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수동 수송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시류에 따라서 그 얘기는 수동 수송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면 이것은 수동 수송입니다.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에너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해 주지? 라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가 알아서 지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왜 내가 돈을 줘? 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수동 수송, 농도 기울기에 따른 이동인데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확산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근데 확산에도 다 같은 확산이 아니라 두 가지 이 종류의 다른 확산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단순 확산, 두 번째는 촉진 확산. 뭐가 다를까? 단순 확산은 그냥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지기들끼리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막 왔다 갔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저절로 하는 그런 것이 단순 확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포막을 혼자서도 잘 해요 하는 친구들. 소수성, 작은 크기의 소수성 물질들은 수송체를 따로 전담 마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물질들은 단순 확산이라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것을 단순 확산, simple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단순 확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단 비극성 물질들이죠. 비극성 물질들은 전부 다 단순 확산. 그 중에서도 크기가 작다면 금상첨화.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것은 일종의 부수적인 조건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지 않아도 사실은 이들은 단순 확산에서 움직일 여러 가지 정황적 조건들이 되지요. 일단은 가장 큰 조건은 비극성이라야 하는 것이요. 너는 괜찮아. 근데 일단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극성, 소수성 비극성 물질들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확산. 그러면 촉진 확산은 뭔지 감이 금방 잡히겠지요. 여기서 수동선 촉진 확산이란 농도 기울기에 있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이긴 하나 나는 혼자 스스로 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라고 사정하는 친구들이죠.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친수성 물질들인 것이지. 이들은 세포막을 통과 못하니까 따로 누군가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너는 그래 알았어 나를 밟고 지나가 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 물질을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수송이 되는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룰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룰, 확산의 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이 이루어지는 물질들은 극성이고, 그래서 특이적인 수송체를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촉진 확산에 참여하는 수송체들을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온들만을 칼슘이라든가 뭐 소듐이라든가 클로라이드라든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이런 이온들은 철분이라든가 이들은 전부 이런 이 수송 단백질들이 이들만을 각각에 따라서 전담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이 수송 단백질들은 특별한 이유로 채널 영어로 그 채널이라는 그 채널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전 아미노산이라든가 전 포도당이라든가 하는 식의 약간의 등치가 약간 이온들보다는 큰 그런 극성인 물질들을 운반하는 수송체들은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운반체라고 번역이 트랜스포터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냥 트랜스포터 그것을 그냥 뭐 거의 직역해서 운반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왜 한쪽은 채널이라고 치고 한쪽은 운반체라고 하는지를 감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채널, 이제 트랜스포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약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트랜스포터라는 말이 아니라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운반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 그림이 채널과 이온을 수송하는 채널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나 당류들을 운반하는 요 캐리어 프로테인, 운반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같은 점은 물론 둘 다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 거지만 그림상으로 뭔가 다르죠. 채널 단백질들은 점잖게 독야청청 변하지 않는데, 이 운반체 캐리어 프로틴들은 오도방정을 좀 떠내 위쪽으로 벌렸다 아래쪽으로 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캐리어 프로틴들은 이러고 채널 프로틴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오던가 말던가 하면 이제 이온들이 알아서 이 사이를 지나갈까요?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운반을 하는 물질들의 크기, 이온들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공간, 운반체, 수송체 단백질들이 마련해주는 중간에 이 공간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통과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아미노산 또는 당분들, 뭐 단당류 또는 뭐 이당류들의 저런 당분들이 움직이는 이런 는 그들의 물질 자체의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 수송 단백질 자체의 이 구조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꿈틀꿈틀거리면서 변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것을 끝까지 수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송체 단백질 자체의 구조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그러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널과 캐리어 프로틴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채널 단백질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는 물만을 전담해서 이제 운반하는 채널입니다. 채널이라니. 그러니까 확산에 의해서 물을 촉진 확산에 의해서 운반을 해? 난 물은 그냥 세포막을 통해서 완전히 무사통과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물이 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운반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라고 할 때 왜? 물이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자체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세포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일정 부분의 애로사항을 느끼게끔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훨씬 더 세포막 사이를 통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막 빨리 물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특별한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쫙 깔려 있겠죠.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을 위한 이제 척추동물, 고등 척추동물들에서는 신장 조직, 콩팥 있는데 왜 물을 재흡수를 빨리빨리 해서 이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전에 물을 가능한 한 많이 빨리빨리 이것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쿠아포린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재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의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가는 크기의 좁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물 한 분자씩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놓으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요소요소에 어떤 특정한 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이 특정하게 이제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의 길목에 매복을 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물들과 약간의 음극성을 띠고 있는 물 분자들을 훨씬 더 빨리빨리 끌어당기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서 원활하게 이 물들이 움직이는 이 물기둥이 쫙 움직이는 물기둥이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아쿠아포린의 그런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조직에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얘기를 했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훨씬 아쿠아포린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뿌리에서. 식물의 뿌리에서도 훨씬 아쿠아포린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물을 빨리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식물이 언제나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물을 계속 항상 이제 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물을 빨리 흡수를 해야 되는, 항상 물과의 관계에서는 의리이냐라는 것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수가 나버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포린이 이 바깥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닫아버리듯이 아쿠아포린을 닫아버립니다. 식물 뿌리에서는. 그러니까 식물에서 보이는 이 아쿠아포린은 특별하게 여기다가 특별하게 여기에 이제 이 뚜껑을 개폐 채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고 있다가 이걸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아쿠아포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수동수송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촉진 확산, 운반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이 매개가 되는 촉진 확산이든 단순 확산이든 간에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에너지의 필요 없이 투입 필요 없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수동 수송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포는 또 이 반대쪽으로 농도가 어떤 한쪽에 훨씬 지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농도가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제 운반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많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양성자 펌프 같은 경우, 리소솜의 산성을 유지하는 양성자 펌프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수소를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비자발적인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ATP 가수 분해라든가 하는 방식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줘야만 이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능동수송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수송의 경우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능동수송을 양성자 펌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에너지를 사용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능동수송에 참여하는 수송체를 펌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또는 펌프가 이름이 조금 저속하다, 천박하다, 싫다 하면 대신에 ATPase라고 하는, 왜냐하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ATP를 가수분해를 시키잖아요. 그 ATPase라고 하는 이 호소는 ATP를 가수분해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제네릭 네임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너도 ATPase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이 펌프 중에 아주 유명한 펌프 하나인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물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능동체이고, 또 우리가 생물 2에서 일반 생물 2에서 보게 될 신경신호의 전달에서 역시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쫙 조용히 침잠해서 보시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을,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을 수행을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볼 때 우리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무엇을 운반하는 친구인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소디움과 포타슘을 두 개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운반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소듐의 경우는 지금 이쪽이 세포질이고 사이로플라즘, 바깥쪽이 세포 외의 액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바깥쪽이고, 그러니까 소듐에 관한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어디서 어디로? 세포의 안쪽에서, 세포질 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이것을 던져버리네. 그죠? 이렇게 소듐들이 하나씩 마치 총알 하나하나가 장전이 되듯이 소듐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장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이 사이트가 이 펌프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다 탔어요. 준비됐어요. 그럼 세 분 다 탔네요. 자, 그럼 갑니다 하고 철커덕 갑니다. 철커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캐리어 프로틴들 일하는 것처럼 이들도 구조가 바뀌네. 그죠?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딱 벌리게 돼서 이들이 쭉 릴리즈가 되네. 그 구조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렇게 ATP 가수분해가 왜 많은 경우에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느냐, 100%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왜 하필이면 요 ATP 가수분해에 대해서 인산기가 지금 이 ATP 가수분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있다가 멀쩡하게 있는 여기다가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ATP가 가수분해되면서 ATP는 ADP로 지금 변환되면서 나머지 하나의 인산기가 여기다 푹 꽂히는 거죠. 등에다 창을 하나 딱 꽂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등에다 창을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파서 몸을 뒤틀어 버리겠지. 아파 왜 이래 지금? 이렇게 이겁니다. 바로 ATP가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면서 어떤 특정 단백질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꼽아버린다. 그러면 그 작용에 의해서 인산기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음이온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백질에다 함부로 여기다 그것을 꼽아버리면 이쪽에 있는 구조가 뒤틀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바깥쪽을 향해서 오픈되어 버리는 구조로 변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소듐 3개가 한 번에 쫙 하고 방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픈 구조니까 여기서 이제 자 들어와라 나 여기 열렸다 하고 하면 여기에 이쪽에 빈 자리에 이제는 대신 바깥쪽에서 배회를 하고 있던 포타슘이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소듐이 이쪽 왼쪽 부분에 이렇게 채워지고 포타슘이 오른쪽에 이렇게 채워지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겠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마치 효소와 기질 간의 특이적인 그런 결합관계처럼 이들도 그런 특별한 상호작용이 성립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그런 특별한 이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타슘들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포타슘들이 채워질 수 있는 장소는 딱 2군데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에 포타슘 손님 2좌석, 치골 2좌석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채워지는 순간에 인산기 꽂혀있던 창이 좀 아픈 가시가 알터니가 빠지듯이 아팠던 그 창이 뽑혀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시원해 하고 이 뽑혀버리게 되면 아까 원래 구조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지. 안쪽을 향해서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는 이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일을 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듐이 바깥쪽이 훨씬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계속 이렇게, 포타슘은 세포 안쪽에 훨씬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계속 하는 것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일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왜 쓰이는고, 이런 능동수송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떻게 쓰이는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사용된 에너지는 이 수송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이 능동 수송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할 만 더 덧붙일 말 없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2 또는 2대3, 아까 한 말을 2대3으로 하냐 3대2로 할 것이냐, 무슨 소리예요? 3대2 소듐과 포타슘의 교환 비율이죠. 이것이. 그럼 소듐이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는 세 군데이고, 포타슘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오른쪽 방향에 있는 좌석은, 포타슘을 위한 좌석은 두 좌석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교환 비율이 3대2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3대2 비율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심각한 문제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동물 세포들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전부 존재하는데 동물 세포에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식물이나 균류나 세균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물 세포가 이 소듐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서 모든 세포에서 이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에는 소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 안쪽에는 포타슘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소듐과 포타슘은 둘 다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에요. 그런데 그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한 번에 3개를 밖으로 던지고 들어올 땐 2개를 가지고 들어오면 언제나 이 두 개의 이 대차 대조표를 검사를 해봤을 때 이 플러스 1이 바깥쪽에 하나 남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듐 포타슘 펌프의 항상 이 닥질 때문에 동물 세포는 세포막을 사이에 놓고 바깥쪽이 약간의,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약간의 양이온이 초과되고 세포의 바로 안쪽에는 음이온 초과 현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이 살짝.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을 전극을 세포 안에다가 꽂고 전극을 꽂고서 이 전압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밀리볼트 수준에서 막 이쪽이 음극이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한 70 정도 밀리볼트 정도의 전하가 세포의 안쪽에 발생을 하게 되는 극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식물세포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은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양성자 펌프가 이 일을 대신 해줍니다. 양성자 펌프는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하게 이렇게 3대2 교환을 하고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진솔하게 양이온을 밖으로 그냥 에너지 써서 팡팡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들 역시 비슷하게 약 마이너스 100mV 정도의 전하를 세포 안쪽에다가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해가지고서 우리가 신경세포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신경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물 2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그것이 이제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수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coupled transport, 이게 뭐냐? 동시수송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동시수송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수송을 하는 것은 동시수송인데, 다시 말해서 소듐과 이제 포타슘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쪽을 하나는 소듐을 바깥쪽으로 포타슘을 안쪽으로 이렇게 같이 수송을 하는 거 역시 사실은 동시수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 2차적 능동수송을 세포생물학에서 동시수송으로 이제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것이 좀 재밌게 이 동시수송 중에서 특별히 이 2차적인 능동수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 2차적 능동수송, 동시수송은 흔히들 2차적 능동수송이라고도 하는데, 능동수송이긴 하지만 소듐 포타슘 펌프 경우처럼 또는 양성자 펌프의 경우처럼 단도직입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ATP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secondary active 2차적 능동수송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능동수송체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아니라 원래 또 다른 옆에 있는 이웃한 내 친구면 친구 아니면 뭐 엄친아면 엄친아 능동수송체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있다면 대표적인 그런 이온의 농도 기울기 능동수송의 작용에 의해서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바깥쪽에 소듐 이온이 훨씬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농도 기울기가 소듐에 의한 소듐에 관한 한 우리 동물에서 소듐에 관한 한 이런 이온 농도 기울기가 세포 바깥쪽에는 소듐 이온이 훨씬 더 많고 왜?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 일을 그렇게 하니까 안쪽은 소듐 이온이 조금 적고 이런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농도 기울기가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바깥쪽은 소듐 이온들이 지금 없어서 못 들어와. 이제 들어올 채널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가 한번 슬쩍 그것을 이제 좌판을 한번 벌여볼까 하는 그런 발상을 한 것이 바로 이 동시수송을 수행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물질을 그러면서 같은 들어올 때 너 소듐 들어오게 해줄게 내가. 그 대신에 너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손 붙잡고 들어오면 내가 열어줄게 하는 식으로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면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동시수송 또는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식물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식물의 양성자 수크로스 공동수송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여기에 그냥 양성자 펌프가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마구 밖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럼 세포 바깥에는 수소이온들이 초과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 아닙니까? 확산에 의해서. 이쪽이 훨씬 농도 기울기가 바깥쪽이 훨씬 크고 안쪽이 농도가 적은 이러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수소이온들은 마구 들어오고자 할 때 그런데 수소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한에 기회를 여기 수크로스 코트랜스포터 수크로스 양성자 코트랜스포터 공동수송체라는 얘기죠. 이름이 아까 한국말로 뭐라고? 양성자 수크로스 공동수송체라는 얘기죠. 글자 그대로 너 들어와. 다만 들어올 때 너 들어오는 동안에 너도 들어와. 수크로스 너도 들어와 라는 얘기입니다. 수크로스가 여기서 들어올 때 근데 문제가 수크로스는 안쪽에 훨씬 더 농도가 지금 현재 높아요. 이런 것을 지금 운용하는 식물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 바깥쪽의 농도보다. 그러니까 이 수크로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크로스는 지금 능동수송을 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능동수송을 하려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너도 왜 너도 값을 지불하고 ATP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까워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가 들어오는 마치 물레방아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방아 돌리듯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수크로스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크로스 입장에서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크로스 이 설탕의 입장에서는 능동수송이 되는 것이고 이 양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확산에 의해서 이 수동수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이런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그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수송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에서 이름이 뭐라고? 이 양성자 수크로스 공동수송체. 동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소듐 아까 얘기한 그 소듐 초과라는 거 동물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식물이 왜 이런 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식물 바깥쪽에는 이 양성자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바깥쪽에 수소이온이 지금 혼실 초과 현상이라는 걸 식물이 알고 있거든. 동물의 경우는 이제 소듐 이온이 지금 이 소듐 이온이 바깥에 초과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소듐 이온이 확산을 통해서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능동수송을 하는 거죠. 마치 설탕이 식물에서 그런 식으로 하듯이 포도당을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이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듐 포도당 공동수송의 기적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그 소듐 포타시움 펌프가 계속 일을 하는 거지. 그럼 소듐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초과. 그럼 이 소듐들은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들어와. 들어오는데 너도 같이 와. 포도당, 글루코스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포도당, 글루코스의 입장에서는 이 이동은 능동수송인 것이고, 이 소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산, 수동수송. 다만 이 능동수송에도 불구하고 ATP 가수분에 전혀 필요 없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그것을 펀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Secondary Active Transport,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2차 능동수송은 ATP 가수분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물질의 이 확산의 힘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칼슘의 농도 조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온 채널을 섭렵하는 펌프와 채널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칼슘은 사실은 이 동물세포에서 특히 이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칼슘, 근육 수축을 할 때 칼슘이 신호를 때려줘야 우리가 그 칼슘 신호를 보고서 큐 사인 났어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골격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경 신호가 먼저 때려주죠. 이거 그러면 그 신경 신호를 받고 칼슘이 야야야 신경 신호 왔어 하고 칼슘이 이렇게 딱 이 얘기를 전달을 해주면 알아서 액틴, 이 수축을 담당하는 액틴 미세 섬유들이 수축을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신호 전달에서도 칼슘 이온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이 횃불잡이 선도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 전달의 이 물질로 칼슘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칼슘은 일반적으로 칼슘은 신호다라는 얘기라면 늑대가 나타났다, 일종의 신호라는 얘기죠. 시도 때도 없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사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그 신호가 약발이 맥히지를 않겠죠.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신호가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는 그 신호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에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쫙 퍼지게 그래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숨겨야 될까? 세포질에서 그러한 신호 전달은 이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이 제대로 진 효과 있는 약발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칼슘을 세포 밖으로 쭉 나가 있어. 쭉. 그래서 세포 밖으로 쫓아내 있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끝까지 쫓겨나기를 거부하는 칼슘, 극렬 분자 칼슘들은 그러면 너는 저기 가서 어디 병풍 뒤에 숨어 있어 하고 해서 어디다 딴 데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저장소가 바로 이 동물 세포에서는 이 활면 소포체 안에다가 저장을 해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바깥에 있는 칼슘 다 들어와 소집, 활면 소포체 안에 있던 잠자던 칼슘 다 깨워가지고 나와. 그래서 세포질로 이들이 다시 와르르 밖과 안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 칼슘 신호의 효과를 100%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칼슘 수송체를 세포의 전형적인 전반적인 동물 세포에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세포막에다가는 두 가지 종류의 칼슘 수송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채널이고 하나는 펌프. 펌프와 채널의 다른 점은 펌프는 농도 기구에 역행을 해서 칼슘을 운반을 해야 될 것이고, 채널은
농도 기울기에 순행을 해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칼슘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세포막에는 방향이 어떻게 놓여져야 될까? 세포막 사이를 두고 칼슘을 일단 쫓아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친구는 펌프인 게, 칼슘 펌프는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해서 칼슘이 보이기만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방향이 되어 있겠죠. 반면에 채널은, 세포막에 있는 칼슘 채널은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바깥쪽에 엄청나게 많은 칼슘을 필요할 때 이렇게 소집해서 불러들여야 되니까 방향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칼슘을 운반을 할 수 있게끔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다만 칼슘 채널은 어떻게 돼야 될까? 뚜껑이 다 있지 않으면은 힘들겠죠. 평상시에는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칼슘 펌프 혼자서 열일을 하다가 칼슘 소집 신호가 오면 이 뚜껑을 이렇게 해제해버리면 그제서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왕좌왕 웅성웅성 대기하고 있던 칼슘들이 와르르르르 하고 여기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있는 칼슘 채널이라야 된다는 점이고, 활면소포체에 놓여 있는 칼슘 수송체들은 반면에 다른 입장에 처해 있겠죠. 활면소포체에 있는 칼슘 펌프는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야 될까요? 이 활면소포체 안으로 칼슘들을 계속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방향이 안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칼슘이 계속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반면에 채널은 이 문이 어디 있을까요? 뚜껑을 여기다 이렇게 닫아 놓고 있다가 뚜껑을 해제를 하면 이 칼슘들이 활면소포체 안에서 세포질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게끔 서로의 배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포막과 활면소포체 막 사이를 놓고 이 채널과 펌프의 단백질들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건을 생각하면 어떤 현상을 미리 예측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의는 이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렸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 세포막 같은 것들을 전부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린, 안 믿기죠? 믿어요. 자, 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외포작용, 내포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이것이 능동 수송일까요? 이 수동 수송일까요?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동, 능동을 이것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 역행을 해서 거슬려서 하는 것이냐를 놓고 생각을 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힌트가 있겠죠.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은 언제나 어디를 따라가요? 이 미세소관이나 미세섬유가 이루어놓은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운동 단백질들이 잉여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ATP 가수분해가 필요한 수송이죠. 능동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능동 수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던 이 외포작용, 이 세포의 배출, 이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를 통해 가지고서 세포선을 통해서 세포막 또는 세포외부로 수송하는 그런 것들과 정반대 것이 이제 내포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사실 많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또 신경세포 같은 곳에서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역시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이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외부 물질들이 안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 역시 이 수송소낭과 같은 뭐 비슷한 종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거의 동일한 비슷한 종류의 어떤 소낭이 이 세포막을 시작으로 해서부터
형성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소낭들이 이제 전부 한 곳으로 전부 집결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장소가 이제 이 리소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포작용 과정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봤던 그래서 이 내포작용 역시 이 이제 수송소낭 세포막에서 형성이 된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세 가지 종류의 이 다른 경로의 방식의 내포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그들은 전부 다 리소솜으로 전부 종착지가 리소솜이 돼 가지고서 리소솜과 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물질들은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작용에 있어서 하나의 이 출입국 관리소 또는 세관이라고나 할까요? 해서 그래야 사실 안전하지.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온 줄 알고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리소솜이 이제 융합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여기저기 책들에서 중간에 이제 엔도솜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 수송소낭 내포작용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송소낭이 최종적으로 이제 융합되기 직전에 중간 단계 과정에 이제 수송소낭으로 눌러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엔도솜들이 있긴 하나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엔도솜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종류의 내포작용, 하나는 음세포, 또 다른 경우는 식세포, 마지막으로 수용체 매개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작용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특히 음세포와 식세포 작용은, 음세포라고 하는 피노사이토시스는 셀 드링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음료수 할 때 그 마시는 그 한자어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덩치가 작은 물질들, 이온이라든가 또는 이온처럼 작은 분자량의 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한꺼번에 그냥 벌크로 들어온다고 하죠. 도매상으로 물건 뛰어 들어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입자들이 이온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것들만 하나씩 핀셋처럼 찝어서 들어올 수가 없고, 같이 물과 함께 같이 유입을 하는 방식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같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세포 작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덩치가 큰 왕건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이라든가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들까지도 해서 이들은 이 고분자 물질들이 이렇게 어흥 하면서 같이 떡 하나 줘도 잡아먹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포막에 둘러싸서 유입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수행을 하는 대표적인 원생생물들이 주로 이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음식물을 이제 식생활을 해결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메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흥 해서 이렇게 잡아갖고 끌고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세포 골격에서 봤을 때 아메바 위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아메바들이 쭉 해서 세균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서 잡아먹을 그런 작용이 바로 이 식세포 작용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척추 동물들에서도 그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백혈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 세포만이 이 식세포 작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세포 고등 척추 동물에서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영어로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잘 잡아먹는 세균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 잘 잡아먹어버리죠. 비슷하게 호중구라고 하는 뉴트로필이라고, 왜 이름이 왜 호중구인지는 이제 생물 2에서 우리가 면역계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자세하게 들어볼 것이고,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이 이 식세포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식세포와
음세포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 전자현미경을 통한 실제 상황이고, 이것은. 그래서 이 작은 알갱이들의 물질은 한꺼번에 이렇게 싸가지고서 세포막이 이렇게 쭉 안으로 움푹 패여서 하나의 소낭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계가 1단계, 2단계 하는 식으로 변환해 가는 요 화살표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식세포의 경우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씩 이 웅덩이가 움푹 패인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너는 잡혔다. 그래서 이게 결국 들어오는 물질의 알갱이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이 둘 다의 공통점은 어디로 간다고? 이래서 이들이 쫄래쫄래 리조솜으로 가서 리조솜과 융합을 하는 순간 리조솜은 그 안에 엄청나게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과 산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녹여서 분해해 버리는 것이죠. 다만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타입의 내포작용이 조금 다른 것이죠. 이들은 1대1의 아주 특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활용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거침없이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딱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이제 수용체, 어떤 특별한 수용체, 단백질로 만들어진 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세포막에 언제나 이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 특이적으로 단백질이 있을 때 이것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어떤 물질, 작은 크기의 물질이죠. 주로 이것을 우리는 리간드라고 한단 말이죠. 리간드와 요 수용체와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수용체와 특정한 리간드 사이의 이 관계는 마치 이 효소와 기질 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서로 간의 이 결합이 아주 특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같이 손붙잡고 막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막이 골이 깊어지면서 안으로 이들이 동시에 같이 침투가 돼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수용체맥의 내포작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두 가지 식세포와 음세포 작용과는 다르게 이 수용체맥의 내포작용에 관여하는 요 수송소낭은 좀 특별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껍질을 우리는 이 피막이라고 해서 이 코티드 피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막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티드 베시클이라고 하는 그 껍질은 뭐냐면 단백질 껍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종류의 그 수송소낭 내포작용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냥 밋밋한 막으로 되어 있는 수송소낭이었는데 이것이 그런데 이 수용체맥의 내포작용의 소낭은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에 지금 이 수용체와 리간드가 같이 이제 캡처 트랩이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 바깥쪽에 마치 어떤 단백질들이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해서 이 껍질을 형성해서 싸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코티드 베스크를 해서 피막이라고 전체적인 이 그런데 왜 수용체맥의 내포작용을 할 때만 이렇게 피막이 따로 형성이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요 형상을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수용체맥의 내포작용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대표적인 유명한 것이 아까 얘기한 그 LDL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형식이죠. 콜레스테롤 자체가 혼자 각계격파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뭉쳐서 LDL이라는 형태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세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LDL을 인식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LDL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LDL과 수용체는 같이 손붙잡고 들어오는 것이고 성장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장인자는 마치 성장 호르몬 비슷하게 우리의 세포 신호를 이제 막 북돋아주는 야야 빨리 세포 분열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하나의 팩터인데 그것도 역시
요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을 통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면 기껏해서 만들어 놓은 수용체들은 괜히 이 리간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특기적인 수용체와 어떤 특별한 관계로 결합을 하는 모든 물질들을 전부 다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LDL은 LDL 수용체의 리간드인 것이고, 성장인자는 성장인자 수용체의 리간드인 것이고,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호르몬.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의 리간드인 것이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죠. 어쨌든 괜히 아깝게 리간드들 불러 들어와서 리소솜으로 가서 분해시키는 그 와중에 아깝게 만들어 놓은 이 수용체들 같이 덩달아서 가서 이 리소솜으로 가서 장렬히 산화하는 거 아니냐, 아깝게 생각한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수용체들은 그 과정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이 리간드들만 잠시 속여놓고 같이 가기로 굳게 약속하고서는 혼자 살짝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세포막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새 손님 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왜 피막을, 이 수용체 매개 내포적에서 피막을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혹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와 같은 경우와 다르게, 아까 음세포 작용 경우에는 이게 많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음세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에서 음세포를 버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깨알처럼 지금 많은 이 친구들을 동시에 우흥 하면서 잡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어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동시에 캡처가 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알갱이들이, 이것이 음세포 작용입니다. 식세포 작용의 경우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번에 하나씩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의 경우에는 언제나 물질을 받아들이는 요 표적 리간드와 수용체가 하나하나씩 1대1로 지금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에 수용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수용체가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여기에 하나 철거덕 걸림, 낚시 물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이제 안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이쪽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딸랑 하나 달려있는 요 소낭이 이제 리소솜으로 가게 될 것이죠.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엄청나게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수용체들을 한 곳에 집결을 시켜서 여기서 한 번에 이들을 전부 같이 받아들여서 이들이 동시에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요 그림상으로만 봐도 벌써 하나의 소낭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리간드가 지금 캡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누구의 이제 기여로 이렇게 됐을까요? 요 밑에서 마치 발목을 붙잡고 이 수용체들의 밑바닥을, 세포질적으로 있는 밑바닥을 전부 잡아 끌어당겨서 한 곳에 집결시키는 듯한 일을 해주는, 이름이 여기선 뭐라고 나와 있죠? 클래스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피막을 형성하는 클래스린 단백질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움푹 패여서 바깥쪽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클래스린 코티드 베시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린 같은 그런 단백질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막을, 바깥쪽에 이 껍질을 형성해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낭들을 피막 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이 피막을 유독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 단백질들이, 피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수용체들을 집결을 좁은 장소에 집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용체들을 집결시키면 리간드들을 같이 집결시킬 수가 있어서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리간드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송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이죠. 간단하게 훨씬 더 복잡하게 한다면은 엄청나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단순하게 내포작용에 관한 세 가지 종류만 언급을 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세포생물학 올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심취하시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5장은 끝을 볼 수가 있겠네요.